어제와 오늘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법사위원회, 어제는 국토위원회와 기재위 또 행안위에서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일사천리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같은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의견 들으면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떠셨나요?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저런 모습이 계속 보여지는 것이 안타깝고요. 네. 물론 여당 입장에서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협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야당도 대체 법안들이나 대안 입법들에 관련된 자체 법안들을 좀 내서 토의가 좀 생산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을 볼 때 뭐 회의나 논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번 이제 회기 안에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졸속으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물론 여당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뭐 한 30년 됐어요. 사실은 이런 관련된 입법에 관련된 논의가 뭐 이번에 처음 있는 건 아니고 임대차 관련된 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장해줘야 되는,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전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빨리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사실 그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2+2라고 그래서 2년 전세 계약하고 끝나도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합당도 그렇게 크게 반대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뭐 세부적인 문제에서 뭐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조금 뭐 시간이 없으면 통합당도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그리고 좀 더 열심히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조금 안타까워요. 법을 처리하고 이 법이 통과된 것은 뭐 어쨌든 저는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이런 문제가 보여진 것은 조금 국민들을 볼 때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민을 보호하자는 법의 취지에 대해 아마 뭐 야당인 통합당도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그 논의 절차 없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모양새, 국민 입장에서는 제대로 뭐 법안에 대한 논의라던가 이야기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통과되는 부분을 보는 것은 석연치 않다,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면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법안이 지금 부동산 11개 법안이 3개 상임위에서 단독 통과된 법안이 좋은 법안인지 나쁜 법안인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죠. 그 부분은 부동산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릴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우리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것이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부르짖는 뭐 운동권 출신들부터 민주투사들이 피땀을 흘려가면서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원칙이거든요. 과정을 지키는 것. 그런데 이번 경우를 보게 되면 상임위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해당 법안에 대해서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또 한 번 전체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폐기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영상으로 접했는데, 이제 국토위에서 찬반 토론, 야당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하자 진선미 위원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찬반 토론을 할지 말지는 제가 결정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을 아무리 독식했다고 해서 토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의회 정치의 모습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느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소위원회 구성하고 심사하고 찬반 토론하는 것 상임위 진행하면요, 며칠이면 끝납니다. 길게 잡았을 때 일주일 동안 의사 일정 진행하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일주일의 절차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 야당을 완전히 제쳐버리고 모든 과정까지 다 패스하면서 마치 패스트 트랙보다 더한 패스트 트랙을 지금 밟은 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법안을 통과하게 됐을 때 만약에 다음번 총선에서 지금의 야당이 과반을 확보하게 되면 상임위원장 다 독식하고 이런 식으로 법안 통과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순순히 가만히 있게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거든요. 왜 본인들이 이 의석수가 적었을 때의 생각은 못하고 지금 의석수가 좀 많다고 해서 이런 식의 독단적 의회 운영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훼손은 앞으로 22대 국회, 23대 국회, 다음 국회에게도 두고두고 나쁜 선례가 되어서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자면 국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 그 통합당 몫이었잖아요. 만약에 상임위원장을 가져왔다면 이번에 그래 토론이라도 해볼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상임위원장을 무조건 네. 내준 통합당의 결정이 과연 올바른 전략이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뒤늦게 좀 아쉬움이 많이 네. 드는 것 같고 당 지도부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상임위원장을 가져왔다면 절차적으로는 조금 더 지연을 시키고 이 과정들을 준수할 수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위원들 자체가 이 여당인 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다수 위원들을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과되는 것은 막지 못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된 이상 이 네. 법안들이 발의되고 통과된 이후에 모든 국정 책임은 100% 더불어민주당이 져야만 하는 것이고 지금 사실 뭐 김두관 의원이나 김태년 원내대표나 이제 여당에선 슬슬 부동산 폭등이 박근혜 정부 때문이다. 전 정부 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낸 이 부동산 규제책만 22가지가 넘어가고 이번에 23번째, 24번째 안이 지금 통과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통과된 이후에도 올해 하반기 또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아무리 야당이나 전 정권에 들려도 정당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은 더욱더 명백해질 것 같습니다. 네.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 그리고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한 민주당의 책임은 더욱더 무거워졌다라는 점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슈퍼 여당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던 이번 상임위 처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사실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이번 국회 들어서 단독으로 처리한 사안이 여러 차례 있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국회 초반 국회의장 단독 선출 53년 만에 처음이었고요. 18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민주당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안 역시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죠. 그리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 있었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역시 여당 단독으로 채택을 해서 오늘 임명이 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어제 오늘 부동산 관련 법안을 이렇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상정해 표결 처리했고요. 조만간 본회의에도 이제 상정이 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장혜찬 평론가께서 강조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민주당 이같이 계속해서 예를 들어 쟁점이 되는 법안들도 일사천리로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다른 법안들 같은 경우는 본회의에서 다 단독 표결하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일부 다른 범여권의 정당들, 예를 들면 열린민주당이나 정의당의 일부 의원들이 참석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1야당이 미래통합당을 완전히 패싱하는 형태의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한 가지 좀 다른 점은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법이나 다른 정책법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법을 개정하려면 이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합의했던 사안을 또 뒤집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약간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당대표 경선 결과도 중요하겠죠.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대표 되면 공수처법 개정해서 연내에 무조건 발족시킨다고 공언했습니다. 그에 비해 아마 이낙연 의원 측은 조금 더 신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뭐 만에 하나라도 박주민 의원이 당대표 되면 김부겸 전 의원보다 더 과감하면 과감했지 신중하진 않겠죠. 그동안의 정치 성향을 보아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 입장에서 어차피 이 정도의 압도적인 의석수 차이면 네. 무슨 싸움을 해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용어로 젖잘싸라는 말이 있거든요. 졌지만 잘 싸웠다는 뜻인데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차라리 이 상임위에서도 처음부터 통합당목으로 배정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아서 끝까지 정말 끝장 토론이라도 하던가 또 공수처 같은 경우도 지금 공수처 추천위원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야당이 합의를 안 해주고 있어요. 2명 추천해서 정당한 절차로 그 2명이 반대표 던지면 공수처장 대통령이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2표의 반대표가 나오면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무조건 장애로 빠지거나 강제 퇴장하는 것만이 잘 싸우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건 야당이 불리한 의석수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틀 안에서 제대로 잘 싸우다가 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아닐까. 지금은 싸움을 시작하지도 않고 불리하다고 이 전장 자체에서 도망치는 이러한 모습이 과연 올바른 투쟁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지도부의 고찰이 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네. 통합당의 전략에 대해서는 잠시 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앞서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제 야당과의 협의는 건너뛰었습니다. 법안 밀어붙여서 아마 본회의 상정에 이제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교수님, 예. 이번 7월 임시국회도 역시 뭐 단독 국회가 되는 뭐 거겠네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뭐 지금까지 그 상임위원회 통과된 법안들을 보면 계속 숫자적으로 밀어붙여서 계속 왔잖아요. 그러면 이번 회기 안에 부동산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올라온 그 질병관리청 이 부분도 이번에 함께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포함을 시킬 것 같은데 아마도 이번 임시국회 안에 통과를 시킬 겁니다. 아마 비판이 있고 비난이 있어도 그렇게 밀어붙일 의도인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제 여당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민생 법안이고 민생 법안과 관련된 거라 하면 여론 자체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 내에서 이런 비판과 비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걸 그냥 밀어붙이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임시국회도 통합당이 만약 동의를 안 하고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도 이제 범여권이 함께 모여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결국 이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행동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가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이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 행동 또 결정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단독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민주당이 엄중하게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통합당 관련해서 그러면 궁금한 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보신 대로 176석의 거대 여당 앞에서는 그 심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뭐 통합당은 긴급 의총까지 열었습니다만 사실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밟고 지나가라 이것밖에 지금 읽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가히 쓸만한 전략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장해찬 평론가 아까 지적했던 말, 그 말에 저는 동의하는데 네.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국회 안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냥 박차고 나오지 말고 네. 또 상임위원장도 그래요.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지만 상임위원장도 저는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좀 불리하더라도 본인들이 일단 받고 그 환경 안에서 열심히 싸우고 만약 본인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대 여당이 한 행동들이 뭐가 잘못된지를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런 힘 자체가 없어요. 이제는 상임위원장을 다 지금 여당 다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얘기해버리고 국회의장이 부의장도 지금 후보 추천을 안 해가지고 부의장 자리도 없잖아요.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본인들이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국민들 볼 때 국회에서 열심히 논쟁하고 토론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그래도 힘으로 밀어붙여서 본인들이 어쨌든 밀렸다고 하는 모습 보인다고 하면 국민들은 그래도 힘을 실어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게 저는 안타깝고 공수처장 문제도 그래요. 공수처 출범하면서 예를 들면 후보 추천위원 2명 추천해서 거기서 만약에 힘의 대결로 안 된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맞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거기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여당이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내팽개치지 말고 네. 야당이 할 수 있는 범위 내 지금 뭐 100여 석 있잖아요. 그것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국회에서는.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역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또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여당이 한 내용에 대해서 야당은 이렇게 생각한다. 또 여당이 주장한 내용들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한다고 하면 네. 저는 국민들 지지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상임위원장 문제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만 공수처 문제도 저는 이게 무조건 맞고 그냥 안 한다고 하고 뭐 뛰쳐나가고 이러지 마시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후보 추천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보이콧하고 보이콧할 수 있는 게 두 자리가 있잖아요. 그 두 자리를 가지고 보이콧하고 이러면서 본인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한다고 하면 네. 이게 충분히 저는 국민들한테는 어필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무작정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토를 보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논의하고 토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일방적으로 밀렸을 때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여론이 움직여지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 야당의 전략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는 장외투쟁을 해가지고는 크게 성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내에서 전략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의견을 내고 더 좋은 합의안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야당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하셨는데 오늘 뭐 통합당 긴급 의총에 이어서 뭐 비대위 또 중진들의 연석회의까지 열었다고 합니다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 그런데 과연 뭐 장외투쟁, 방금 뭐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장외투쟁에 대해서 사실은 뭐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던 것이 바로 지난 20대 국회 때 보여줬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상당히 좀 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에 사람 모으는 방식의 투쟁으로는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는 건 지난 총선 결과가 한번 증명을 한 것 같고요.
물론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그런 대중동원 집회도 뭐 실효성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원내 투쟁으로 돌입하기에는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 상임위원장도 안 받았고 이번에 네. 상임위 관련해서 뭐 토론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여당을 압박할 것인가 고민이 참 깊을 텐데 저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고질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웰빙 방식의 토론으로는 어떤 돌파구도 찾기 힘들 것이다. 제가 미래통합당 지도부라면 국회 이 본청 본회의실 앞에 로텐도홀이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의원 전원 지금부터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그냥 다 100명이 단식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법이나 여러 가지 지금 여당이 독주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메시지 내는 거죠. 100명이 그 로텐도홀에서 단식하면 기자들이 거기 24시간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메시지라는 것이기 때문에 독재 타도라는 메시지 너무 식상하고요. 좀 분명하고 정책에 관련해서 이게 왜 안 되는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임대차법 같은 경우는 2+2라고 해서 4년의 사실 갱신권을 보장해주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고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과거 1989년까지만 해도 우리 전세는 1년 계약이 보장돼 있었어요. 네. 근데 89년도에 2년으로 보장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 전까지는 이 전국적인 전세가 상승률이 한 7%, 8%였다가 89년도, 90년도 2년에 걸쳐서 각각 20% 가까이 폭증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좋은 취지가 있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다음 연도에 못 올려받을 걸 미리 올리겠다는 그런 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작용이나 과거 사례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조목조목 짚으면서 국회 내부에서 최소한 본인들만의 본회의라도 열어서 토론을 하고 메시지를 낸다면 그 부분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정책 메시지가 거의 안 보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독재한다, 오만하다는 메시지밖에 안 보여요. 그 부분이 맞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대안은 뭐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뭐 로텐도홀에서의 제가 뭐 100명 단식이라고 예를 좀 격하게 들었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하면서 결기를 보여주되 동시에 정책과 관련된 대안적인 메시지를 내는 방향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던 통합당. 하지만 계속해서 심 차원에서 여당에게 밀리기만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기만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어떤 정책적인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그 고민이 좀 깊어야 되는 시점인 것도 같습니다.